안녕하세요. 헌신한 사람을 헌신짝처럼 버린 인간을 제대로 응징해줬던 40대 여자입니다. 오늘의 사연 주인공은 40대 수진 씨예요. 명절이면 늘 그렇잖아요. 아침부터 전 부치고 탕 끓이고 상 차리고 또 치우고. 누가 보면 제가 시댁식당 주방 막내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날도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재료 손질을 하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며느리는 손이 빨라야 사랑받는다는 말을 습관처럼 하시거든요. 저는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따질 힘도 남지 않았고요. 그저 오늘도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이유죠? 제 남편, 그러니까 준호가 전날 밤 늦게까지 연락이 두절이었어요. 회식이라고 했는데 그 회식이 늘 새벽 2시를 넘기죠. 전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요. 그래도 전 믿고 싶었어요. 믿는 게 마음이 편하니까. 하지만 제 휴대폰에 저장된 캡처 사진들이 자꾸만 허리를 잡아 끌듯 제 이성을 붙잡았어요. 여보, 오늘도 거기 카페에서? 라고 적힌 메시지들이었죠. 발신자는 모자이크를 해두었지만 저는 이미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회사 후배, 늘 제 앞에서 형수님, 형수님 하며 해맑게 웃던 그 아이. 수진아, 손이 왜 이렇게 느려? 갈비찜 간 보라니까. 시어머니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네, 어머니. 대답을 하고 간장을 더하려는데 속이 확 뒤집혀서 제가 실수로 국자를 떨어뜨렸어요. 아이고, 손이 참. 시어머니는 혀를 찾고 저는 웃는 척하며 죄송해요 했죠. 그날따라 시누이, 그러니까 남편 여동생인 소연이가 조금 늦게 들어왔어요. 오랜만에 본 소연이는 평소보다 얼굴이 상해 있었고 어깨가 단단히 굳어 있더라고요. 소연아, 왔니?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이하자 소연이가 건조하게 답했어요. 응, 엄마. 눈빛은 냉랭했고요. 저는 살짝 눈치를 봤죠. 무슨 일 있나 싶었는데 그때는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참을 분주히 움직이다 점심이 가까워지자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소연아, 너는 올 명절도 친정에 오래 있지 말고 저녁 먹고 바로 시댁으로 가. 내 시어머니 혼자 계신다며. 평소 같으면 소연이는 응하고 넘어갔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엄마, 오늘은 못 가. 단호했죠. 시어머니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머, 너 시댁에 인사도 안 하고 뭐 하자는 거야? 소연이가 젓가락을 탁 놓더니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오늘은 형님이랑 얘기해야 돼. 나를? 저는 심장이 철렁했어요. 무슨 이야기일까? 제가 뭘 잘못했나? 그런데 소연이가 저를 똑바로 보며 던진 한마디가 공기를 갈랐죠. 형님, 어제 새벽 2시 반 성수동 카페에서 나온 사람 봤어요. 오빠랑 그 후배. 뭐? 제가 먼저 튀어나온 건지 시어머니가 먼저 소리친 건지 모르겠어요. 식탁에 앉아있던 시아버지도 놀란 눈으로 소연이를 봤죠. 소연이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사진 있어. 야, 너 미쳤어? 너 오빠를 뭘로 보고? 시어머니가 소리치려 하자 소연이가 말을 잘랐어요. 엄마, 이건 형님 편 들려고 그러는 거야.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어요. 소연아, 혹시... 그러자 소연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앞에 사진을 밀었어요. 화면에는 캄캄한 골목 그리고 남편과 그 아이가 팔짱을 낀 채 걸어 나오는 모습이 또렷했죠. 제 손이 얼어붙은 것처럼 차가워졌어요. 여보, 오해야.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차가 막혀서 말을 하다 식탁 공기를 느꼈는지 잠깐 멈칫하더군요. 왜 그래? 소연이가 그에게 천천히 묻죠. 오빠, 어제 성수동 카페 갔어? 안 갔어? 준호가 피식 웃었어요. 무슨 소리야? 회식이었어. 그래? 그럼 이건 누구지? 소연이가 녹음을 틀었어요. 오빠,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손잡으면 들킬 수도. 여자 목소리였죠. 뒤이어 남편 목소리가 흘렀어요. 괜찮아. 다들 술 먹느라 정신없어. 오늘은 끝까지 같이 있고 싶었어. 제 귀가 안 들리는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죠. 준호야, 이게 뭐니? 남편이 제 쪽을 보며 허둥댔어요. 여보, 이건 장난이야. 우리 팀 직원들이 몰카로. 여기 증거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끊으며 서랍에서 파일을 꺼냈죠. 제가 며칠 전부터 모아둔 것들이에요. 카드 사용 내역, 카페 영수증, 호텔 문자 내역 캡처, 그리고 익명 제보 메일. 손이 떨렸지만 한 장 한 장 식탁 위에 펼쳐놓았어요. 다 장난이었네. 장난이 호텔 예약까지 하게 만들었네. 제 목소리가 내가 낸 소리 같지 않았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소연이에게 달려들 듯 했어요. 너는 왜 이런 걸 형수한테 갖다 줘? 집안을 망치려고 작정했니? 소연이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엄마, 집안 망친 건 오빠야. 그리고 아주 조용히 덧붙였죠.
그리고 엄마도. 공기가 찢어졌습니다. 뭐라고? 시어머니가 얼어붙었죠. 소연이는 저를 잠깐 보았다가 다시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어요. 엄마 회사 앞에서 봤잖아. 오빠랑 그 여자랑 차에서 내리는 거. 그리고 엄마가 그 여자 손잡고 말했잖아. 우리 준호 결혼 생활이 요즘 힘들어. 내가 좀 힘이 되어줘. 이게 사실이냐?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번개처럼 내리꽂혔어요. 시어머니는 입을 틀어막았고 남편은 제 눈치를 봤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이상하죠? 끝까지 믿고 싶었던 마음이 뭉개져서 눈물조차 마른 모래처럼 사라진 느낌이었죠. 수진아, 내가 애미로서 시어머니가 말문을 트려 하자 소연이가 다시 녹음을 틀었어요. 또렷한 시어머니의 목소리. 애 낳으려고도 안 하는 며느리랑은 오래 못 가. 요즘은 다들 각자 행복 찾아. 너도 젊을 때 즐겨.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 엄마 들키면 어떡해. 돈은 내가 좀 보태줄게. 식탁에 있던 젓가락이 하나둘 떨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떨궜어요. 나는 몰랐어. 정말 몰랐어. 저는 조용히 말했죠. 아버님 괜찮아요. 오늘은 사실을 확인하려고 왔으니까요. 남편이 급히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여보 오해야. 단 한 번이었어. 술김에. 저는 손을 빼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기 영수증은요? 지난달만 3번이네. 남편이 목이 메인 듯 말했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그 순간 시어머니가 말을 끊었어요. 수진아, 한 번 실수는 이해해줘야지. 남자들이 원래. 어머니, 제 목소리가 놀랄 만큼 단단했어요. 저는 오늘 이해하러 온 게 아니에요. 알려드리러 왔죠. 그리고 부탁하실 게 있으면 지금 하세요. 오늘이 마지막이니까요. 그 말을 남기고 부엌으로 가서 에이프런을 벗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집 열쇠도 꺼내 식탁에 내려놓았죠. 잠깐, 어디가? 남편이 소리쳤어요. 제가 빙긋 웃으며 말했어요. 친정 가요. 오늘은 친정 가라 말리시겠지만 전 갈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습관처럼 말했죠. 안 돼. 명절인데. 바로 그때 소연이가 아주 맑은 목소리로 쐈어요. 엄마, 오늘은 형님 보내드려. 이 집에서 붙잡을 자격 없어. 저는 현관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발걸음을 멈추게 한 건 소연이의 말이 아니라 한 장의 봉투였습니다. 소연이가 제 어깨에 조용히 올려놓았어요. 형님, 이거 저한테 우연히 온 제보예요. 오빠 팀에서 내부 감사 들어갈 수도 있대. 부하 직원이랑 사적 관계 문제로. 남편이 벌개진 얼굴로 소리쳤죠. 소연, 너 미쳤어? 그게 밖으로 나가면. 소연이는 오빠를 향해 딱 잘랐습니다. 나갔어. 이미 회사 윤리위에. 시어머니가 주저앉듯 무너졌고 시아버지는 방문을 열어젖히며 말했죠. 오늘 밥상은 끝났다. 모두 나가. 현관 앞에서 남편이 제 팔을 붙잡았어요. 수진아, 제발 나 한 번만 더 기회를. 저는 그 손을 조용히 떼어내고 말했어요. 여기 녹취, 문자, 영수증 다 있어요. 변호사와 이미 상담했고요. 오늘은 인사드리러 온 거예요. 더는 저를 찾지 마세요. 남편은 제 이름을 불렀지만 문은 닫혔죠. 현관 밖의 공기가 얼마나 가벼웠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폐 안쪽까지 맑은 바람이 들어오는 기분. 계단을 내려가는데 뒤에서 소연이가 달려내려왔죠. 형님,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나 오늘 형님 편에서 끝까지 갈게. 그 길로 저는 친정으로 갔고 엄마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았어요. 고생했다. 그 한마디에 그제야 눈물이 났죠. 엉엉 울고 잠깐 잠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위자료 청구,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이혼 소송. 변호사가 묻더군요. 결심하셨어요? 네.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며칠 뒤 회사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답니다. 남편이 사내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고요. 직장 동료 하나가 제게 익명으로 메일을 보내왔어요. 꼭 용기 내시길. 팀에서도 다 알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말해야 했는데 미안합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이제 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한 문장을 쓰며 손이 떨렸지만 두려움의 떨림이 아니라 끝을 향한 떨림이었어요. 법정에 선 날 저는 검은 정장을 입고 당당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초췌했어요. 저는 감정이 북받치지 않도록 손에 작은 펜을 쥐고 판사님 질문에만 또박또박 대답했죠.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하며 말했어요. 피고의 반복된 부정행위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 내역과 숙박업소 이용 내역, 그리고 피고와 상간녀의 대화 녹취입니다. 남편 변호사가 중얼거렸어요. 사생활 침해. 그때 판사님이 단호하게 말했죠. 정당한 증거 수집 범위 내입니다. 제 안에서 낮은 파도가 잦아드는 느낌이었어요.
증인으로 나온 소연이가 침착하게 진술했죠. 네, 명절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언니를 만나려고 성수에 갔다가 오빠와 그 직원이 함께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미 몇 차례 봤고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을 두둔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였고 시어머니는 방청석에서 눈물을 훔치며 중얼거렸죠. 내가 그런 말까지 했니? 그 순간 제 마음 어딘가가 스르륵 내려앉았어요. 미움이 끝났다는 뜻이었어요. 더 이상 그들에게서 무슨 말이 나오든 제가 흔들리지 않겠다는 결심. 판결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의 명백한 부정행위를 인정했고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어요. 이혼도 인용되었죠. 선고가 끝나고 법정을 나오는 길 남편이 마지막으로 제게 말을 걸었어요. 수진아, 정말 끝이야?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우리 사이에 사랑이 남아 있었다면 당신이 지켰겠지. 대답은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회사 쪽은 더 빠르게 움직였어요. 남편은 인사위원회 결과로 보직 해임을 당했고 그 후배는 타 부서로 전보되었어요. 들리는 얘기로는 평가에도 큰 타격이 갔다고 하더군요. 제가 통쾌해서 떠벌리고 다녔냐고요? 아니요. 조용했어요. 소문은 저절로 퍼졌고 사람들은 알아서 선을 그었죠. 결혼한 선배를 오빠라고 부른 대가가 큰가 보네. 사내 연애도 아니고 사내 불륜이면 회사 망신이지. 사무실 복도에서 그런 말들이 오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저 제자리에서 새 삶을 정리하고 있었죠. 시댁은요? 시아버지가 소연이에게 말을 전해달라고 했답니다. 미안하다. 다 내 불찰이다. 저는 소연이를 통해 답했어요. 아버님 잘 지내시라고 전해주세요. 저는 제 삶을 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연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가 무릎 수술 일정 잡으면서 형님 생각 많이 난대. 저는 가만히 화면을 보다가 차분히 답장을 썼죠. 수술 잘 받으시라고 전해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정은 남았지만 돌아갈 마음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명절이 다시 돌아오기 직전 소연이가 저를 카페로 불렀어요. 형님, 오빠가 요즘 엄마 붙잡고 난리야. 다 내 탓이다 울고 다시 가족 어쩌고. 저는 커피를 내려놓으며 웃었죠. 시간이 사람을 흔들긴 하지. 소연이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형님은 후회 없어? 저는 창밖을 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없어. 후회할 건 참은 시간뿐. 그때 소연이가 작은 종이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거 엄마가 나보고 전해주래. 안에는 반지를 페인트처럼 두껍게 덧칠한 작은 상자가 있었어요. 결혼 반지였죠. 그리고 쪽지. 내가 내 마음을 몰랐다. 그저 우리 집 체면과 아들만 봤다. 늦었지만 사과한다. 저는 상자를 덮고 소연이에게 돌려줬어요. 나는 괜찮아. 소연아, 너만 건강하면 돼. 소연이 눈이 촉촉해졌죠. 형님, 나 결혼하면 꼭 와줘.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내가 부르면 어디든 가지. 후일담 하나 더요. 법정에서 판결 난 지 석 달 뒤 상간녀 측에서 합의 요청이 왔어요. 사회적 무리로 인해 정신적 피해가 크다. 라는 이유였죠. 제 변호사가 저를 보며 물었어요. 합의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법이 정한 만큼만.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덧붙였죠. 괜찮아요. 제 삶은 이미 앞으로 가고 있어요. 결국 그들은 판결 금액을 제때 지급했고 저는 그 돈으로 오랫동안 미뤄둔 공부를 시작했어요. 상담 심리 자격증 과정이었죠. 왜냐고요? 누군가의 아픔을, 누군가의 흔들림을 너무 오래 옆에서 본 것 같아서요. 제가 겪은 밤 같은 시간을 누군가에게는 낮으로 바꿔주고 싶었거든요. 마지막으로 그 명절 당일의 장면을 다시 떠올려요. 시어머니가 소연이를 붙잡고 친정 가지 말라던 그 순간 소연이가 내 편에 서서 했던 말. 오늘은 형님 보내드려. 이 집에서 붙잡을 자격 없어. 그 말이 제 등에 날개를 달아주었죠. 우리가 늘 참아야만 하던 자리를 떠나도 된다는 허락처럼 들렸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그 자리에 붙들려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작은 용기라도 꺼내보세요. 누군가는 분명 여러분 편에 서 있을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명절 밥상은 그날 이후 더 이상 저를 부르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제 밥상을 차려 먹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시간, 나를 돌보는 음식,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요. 가끔 소연이가 연락해 와서 말하죠. 형님, 엄마가 요즘 말 조심해. 며느리는 손이 빨라야 사랑받는다 대신 이렇게 말해. 사람은 서로 존중해야 가족이지. 저도 웃으며 대답해요. 그래, 그 말은 내가 받아줄게. 그래서 오늘 라디오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께 이 말을 전하고 싶어요. 사랑은 지키라고 있는 거고 믿음은 지킬 수 있을 때 이름을 얻는다.
누군가 그것을 발로 차는 순간 그 사랑은 더 이상 여러분의 몫이 아니에요. 놓아도 돼요. 놓아야만 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 여러분은 비로소 자기 자리로 돌아옵니다. 저는 그 길을 걸어왔고 뒤돌아보니 제 발자국이 이렇게 말하고 있더군요. 더 이상 울지 마. 너는 충분히 잘했다. 그리고 그 말은 여러분께도 유효합니다. 오늘 밤 마음 한쪽이 시리고 억울했던 분들, 제 사연이 작은 사이다 한 모금이 되었길 바라요.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의 반전도 제가 라디오로 읽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 증거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당당히 고개 드는 여러분의 모습, 저는 충분히 그려집니다. 끝으로 그날의 마지막 대사를 다시 들려드릴게요. 현관문 앞에서 남편이 외쳤죠. 수진아, 가지마. 그리고 제가 말했어요. 갈게요. 이번에는 끝까지. 문이 닫히는 소리 뒤로 들려오던 발자국 소리가 멈추었을 때 제 삶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어요. 저는 믿어요. 그리고 응원해요.